갑작스런 아들의 죽음, 아들의 마지막 편지, 죽은 아들이 남긴 비밀, 자식을 먼저 보낸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 만드는데 당신이 주인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2층 빈소 앞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초침이 똑딱거릴 때마다 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해졌다.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식이 길어져서. 사흘 전 통화였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 평범한 안부.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면 더 많은 말을 했을 텐데. 더 오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감으면 지난 28년이, 뜨면 영정 속 민수의 미소가 보였다. 그 미소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에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의 선한 표정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비가 내리던 그날,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는 차가웠다. 교통사고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택시 뒷좌석에서 계속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기도인지 최면인지 모를 말들을 반복하며 병원까지 달려갔다. 응급실 의사는 간단 명료했다. 즉사였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왜 더 아픈지 몰랐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다는 뜻 같아서. 조문객들은 입구에서부터 줄을 이어 들어왔다. 회사 동료들, 대학 선후배들, 동네 아저씨들까지. 민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았는지 그제야 알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투적인 인사말들이 쌓여갔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면서도 한쪽 귀로는 빈소 스피커에서 또박또박 흘러나오는 장례 안내 방송을 들었다. 입관은 오후 3시 발인은 내일 오전 8시. 세상의 시간표는 멀쩡히 흘러가는데 그녀의 시간은 검은 천에 휘감긴 채 멈춰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12시를 가리킬 때마다 정희는 속으로 세었다. 민수가 없는 첫 번째 자정, 두 번째 자정. 숫자가 커질수록 아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새벽녘 빈소에 사람이 뜸해졌을 때 정희는 영정 앞 의자에 홀로 앉았다. 두 손을 폭의 무릎 위에 올려놨지만 손끝이 계속 떨려 서로를 붙잡지 못했다. 민수의 영정은 촛불에 흔들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가 지켜줘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날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다. 엄마, 오늘 비 온다니까 늦게 나가. 끼니는 챙기고. 사소한 안부.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잃고 나서야 안다. 입관을 앞두고 수에 위에 누워있는 민수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지난주만 해도 뜨거웠던 손이. 감기약을 건네주며 엄마 손은 항상 따뜻하다고 말하던 그 손이. 아이 같던 손, 남자 같던 손,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손. 미안해. 말이 흘렀다. 미안함은 대상이 없을 때 더 무겁다. 살아있는 자신에게도 떠난 아들에게도 동시에 사과하는 마음이었다. 입관할 때 민수의 얼굴에 하얀 천을 덮는 순간 정희의 무릎이 꺾였다. 진짜 마지막이었다. 상조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어머님, 고인께서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힘내세요. 편안히 가다니. 아직 28인데 어디로 편안히 간다는 건지. 발인 날 아침 운구차가 움직이자 장례식장 자동문이 열리며 빗소리가 한층 커졌다. 검은 우산들이 순서대로 움직였다. 산 사람들의 엄숙한 행렬 속에서 정희는 한 발 뒤로 물러나 걸었다. 누구도 그녀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잔인했다.
세상이 배려할수록 상실은 더 선명해진다. 납골당 유리병 너머로 작은 칸이 열리고 하얀 상자가 들어갔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안내문을 붙였다.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 세 줄의 활자가 한 사람의 생을 요약한다. 정희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남긴 걸 하나도 흘리지 않을게.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여름 비 냄새가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다. 3일 동안 비워둔 집은 낯설었다.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은 너무 완벽했다. 평소라면 민수가 엄마 다녀왔어요 하며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 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정희는 문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소리만이라도 비슷하게 들리길 바라면서 신발장 위에 민수가 남겨둔 카드 영수증이 2장 자석으로 달라붙어 있었다. 편의점 밤 11시 47분. 컵라면과 생수. 마지막 날 저녁이었나? 정희는 의미 없이 숫자를 훑었다. 1,500원, 800원. 마지막 밤에도 밥을 제대로 안 먹었구나. 대수롭지 않은 습관이 이별 뒤엔 죄가 된다. 그렇게 간편한 걸로만 때우지 말라고 했잖아. 빈 거실에 혼잣말이 울렸다. 주방 싱크대에는 반쯤 말라붙은 그릇 2개가 엎어져 있었다. 라면 그릇과 물컵. 한쪽에 놓인 머그컵은 립스틱 자국 대신 커피 얼룩만 남아있다. 정희는 그 컵을 들어 코에 가져다 댔다. 희미한 원두향이 났다. 너는 늘 컵을 설거지 바구니에 거꾸로 꽂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소리내 말해야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엔 민수가 입던 회사 자켓이 걸려 있었다. 정희는 그것을 들어 가슴에 안았다. 세제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아마 회사 동료들과 있었나 보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기침 사탕과 지하철 티켓이 나왔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보물 같았다. 방문을 밀자 민수의 방 특유의 비누 향이 스쳤다. 아침마다 샤워하고 나올 때 풍기던 그 향. 침대맡에는 반쯤 접힌 줄무늬 셔츠가 올려져 있었다. 회사에서 입던 평범한 셔츠. 다림질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정희가 일주일 전에 다려준 것이었다. 셔츠 주머니엔 교통카드와 동전 3개. 어디 가려고 준비해 둔 걸까? 탁상시계는 사고가 있던 날 이후로 알람이 꺼져 있었다. 오전 7시 30분에 맞춰져 있던 알람. 매일 아침 그 소리에 일어나던 민수. 정희는 알람 버튼을 만져봤지만 켜지지 않았다. 건전지가 다 된 것 같았다. 휴대폰 충전기는 콘센트에 그대로 꽂혀 있었고 책상 모서리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수요일 7시 현우. 이름 하나. 단서 하나. 정희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현우. 민수가 만나려던 사람. 회사 동료일까, 친구일까? 아니면 여자친구? 정희는 민수의 연애사를 잘 몰랐다. 물어보면 그런 거 없어요 하며 웃어넘기곤 했다. 혹시 엄마에게 소개하려던 사람이었을까? 정희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서랍 손잡이를 만졌다. 매니 서랍은 펜, 지우개, 클립 같은 사무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가운데 서랍엔 통장, 보험증서, 각종 서류들. 맨 아래 서랍은 얇은 투명 테이프로 2번 감겨 있었다. 왜 이 서랍만 봉해놨을까?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내 책상 서랍부터 열어봐. 민수의 말이 문득 귓가를 스쳤다. 언제였지? 올 설날이었나? 차례상을 차리면서 갑자기 한 말이었다. 그때는 농담처럼 들었다. 내가 없으면 같은 말은 젊은 사람이 입에 올려선 안 된다고 믿었다. 믿음은 늘 근거 없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
테이프를 벗기는 동안 손이 젖어 미끄러졌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안 갔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수가 죽은 날과 같은 비. 마지막 겹을 떼자 서랍은 무거운 숨을 쉬듯 탁 하고 열렸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안쪽을 들여다봤다. 봉투 하나, 작은 철제 상자,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노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폭탄처럼 보였다. 어떤 것은 열기 전이 제일 무섭다. 노트 첫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다. 민수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입금, 이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가계부 같기도 하고 용돈 기입장 같기도 했다. 3월 2일 30만 원, 4월 2일 30만 원, 5월 3일 30만.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으로 나간 돈 30만 원씩.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민수 월급이 280만 원인데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빼곡했다. 약값 심해진 병원비 검사 추가 약값, 병원비 어머니 상태 나빠짐. 정희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 정희 자신은 건강했다. 그럼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H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알기 싫었다.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노트를 더 넘기니 올해 계획이 적혀 있었다. 1월 현우 직장 알아보기, 2월 병원비 미리 준비, 3월 엄마께 말씀드릴 준비, 추석같이 밥 먹기. 정희는 3월 부분에서 손을 멈췄다. 엄마께 말씀드릴 준비? 무슨 말을? 그리고 추석에 누구와 밥을 먹으려던 걸까?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 사본과 현금이 소액 들어 있었다. 그리고 접힌 편지 한 통. 흰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렸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첫 줄에서 이미 눈이 흐려졌다. 엄마, 혹시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엄마 곁에 없다는 뜻일 거예요. 정희는 숨을 멈췄다. 편지는 담백했다. 변명보다 사실을 적으려 애쓴 흔적이 보였다. 나는 몇 해 전 나와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현우예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해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 처음엔 미웠어요. 그런데 미움보다 먼저 들었던 감정은 이상하게도 연민이었어요. 정희는 무릎 위에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콱 막혔다. 남편은 1995년 봄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갔다. 남겨진 말은 미안하다가 전부였다. 그때 민수는 5살이었다. 아빠 어디 갔어? 하루 종일 물어대던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밤새 울었다. 미안은 책임을 피하는 가장 간편한 단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23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니. 정희는 손이 떨려 편지를 더 읽기 어려웠다. 철제 상자는 손바닥만 했다. 조그만 다이어리 달렸는데 숫자 3개를 맞추는 방식이었다. 정희는 본능처럼 자신의 생일을 넣었다. 0915. 열리지 않았다. 민수 생일도 해봤다. 1126 역시 안 됐다. 혹시 거꾸로 6211 아니었다. 그럼 뭘까? 혹시 내 생일을 거꾸로? 126 찰칵? 상자가 열리며 오래된 사진과 소량의 서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서 민수와 또래의 청년이 운동장 난간에 걸터앉아 웃고 있었다. 둘 다 교복을 입었다. 뒤편에 흐릿하게 고등학교 체육대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민수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사진 뒷면엔 1995년
청석 썩고 운동장. 처음 본 날, 처음 웃은 날. 이라는 적막한 문장이 볼펜 자국 깊이 새겨져 있었다. 서류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들이었다. 대학병원 내과, 약국 처방전, 그리고 환자 보호자 박민수라는 글자. 환자명은 한미영. 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지 못하던 감정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자랑스러움과 서운함, 고마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짊어졌을까?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다. 말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떠난 아버지의 그림자를 엄마 앞에 다시 세우는 일을.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현우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간경화 말기라고 합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 사람은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돕고 싶었어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요. 말수는 적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희는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먹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고 있었다. 민수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엄마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꼭 말하고 싶었을까? 편지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있었다. 엄마, 언젠가 꼭 소개하려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늦어진 내 잘못을 용서해줘요. 종이는 조용했지만 그 문장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은 정희의 등이 천천히 펴졌다. 두려움 위에 놓인 사랑, 사랑 때문에 더디었던 고백. 이해가 미워함을 조금씩 밀어냈다. 정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달력을 넘겼다. 1995년 봄, 남편이 나간 해. 그 무렵을 함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래층에 살던 순자 이모가 떠올랐다.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갔지만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저 정희예요. 아이고, 정희야. 민수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안부가 오가고 망설임 끝에 정희가 물었다. 이모, 그 애에 혹시 남편이 다른 데 드나들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이 들렸다. 그때 동네에서 말이 좀 있었지. 공장 쪽 여직원하고 자주 보였다 카더라. 내가 그 말을 차마 너한테 못했어. 괜히 마음만 아플까봐. 정희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23년 만에 듣는 진실이었다. 그 여자분이 혹시 임신했다거나? 글쎄, 그것까진 몰라. 하지만 내 남편이 나간 다음에 그 여자도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전화가 끊기고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희는 식탁에 놓인 사진들을 한 장씩 세워보았다. 민수의 눈, 현우의 눈. 빛을 받을 때 약간 올라가는 눈꼬리가 닮았다. 입꼬리도 웃을 때 한쪽이 더 올라가는 습관이 똑같다. 닮음은 선로 같다. 한쪽에서 시작된 철길이 멀리서 다시 만나는 것처럼. 서랍 깊숙이 선 민수가 출력해둔 이메일 한 통도 나왔다. 제목 가을이 올 때쯤 엄마께. 보낸 날짜는 지난달이었다. 보내지 않고 출력만 해둔 것 같았다. 내용의 일부는 지워져 있었다. 그래도 몇 줄은 남아 있었다. 추석 즈음에 같이 밥 먹자고 했었지? 현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형제 같아요. 엄마가 버거우시면 내가 먼저 말해볼게. 엄마가 평생 감당해 오신 무게를 내가 알면서도 미안해.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셋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정희는 눈을 감았다. 셋이 같은 식탁? 그 그림을 상상하는데 몇 년이 필요했을까?
아들의 계획은 비밀의 형태로 익어가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에 쏟아졌다. 비밀은 때로 타이밍을 잃고 진실이 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민수의 휴대폰도 살펴봤다. 경찰이 돌려준 것이었는데 화면이 깨져 있었다. 전원은 켜졌다. 통화 목록을 보니 동생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다. 마지막 통화는 사고 전날 밤 11시였다. 15분간 통화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봤다. 형, 오늘 회식 어때? 괜찮았어. 내일 시간 돼? 응, 7시에 만나자. 엄마 말씀 언제 드릴지 얘기해 보자. 마지막 문자는 사고 당일 오후 3시에 보낸 것이었다. 엄마 말씀이라니. 정말 소개하려던 참이었구나. 그날 밤 정희는 방불을 끄지 못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섰다. 민수야, 엄마가 알아볼게. 내가 붙잡으려던 인연을 엄마가 놓치지 않을게. 다짐은 가볍고 실천은 무겁다. 그래도 다짐 없이 실천은 시작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수의 휴대폰을 켜서 통화 목록을 다시 뒤졌다. 동생이라는 이름 옆에 통화 시간이 촘촘히 찍혀 있었다. 평일 저녁 7시 전후, 주말 낮 2시 전후.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형제처럼 지냈다는 게 느껴졌다. 정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용기를 냈다. 망설임 끝에 동생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낮게 가라앉은 남자의 목소리가 받았다. 네. 정희는 한 박자 늦게 말했다. 혹시 민수 아시는 분이죠? 상대는 침묵했다. 전화 너머 숨이 한 번 흔들렸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저는 현우입니다. 정희는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울렸다. 저는 민수 엄마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상대 쪽에서 짧은 탄식 같은 소리가 스쳤다. 어머니. 한 단어가 방 안의 온도를 바꾸었다. 부르지 않았는데 이미 불린 이름. 정희는 곧장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형이 아니 민수가 약속을 해둔 게 있었어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도 울림이 있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 수 있었다. 만남 장소는 민수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로 정해졌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민수가 대학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다. 바리스타 아저씨도 민수를 알고 있어서 부고 소식을 들려주니 많이 슬퍼했다. 다음 날 오후 비는 그치고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정희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싶었다. 무엇보다 민수가 소개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까. 카페 유리문을 밀자 원두 갈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향이 퍼졌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정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민수가 즐겨 앉던 자리였다. 여기서 현우와 자주 만났을까? 문이 열리고 키가 훤칠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티셔츠에 짙은 청바지. 민수보다 조금 마른 체형이었다. 20걸음쯤 떨어진 자리에서 멈춰선 그가 정희를 향해 허리를 깊게 숙였다. 어머니. 그 인사에서 정희는 교육받은 예의를 느꼈다. 누군가가 잘 가르쳤구나. 현우가 조심스럽게 앞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로 정막이 흐름과 동시에 설명해야 할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희는 현우의 얼굴을 찬찬히 봤다. 민수와 닮은 구석이 확실히 있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웃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26살 때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그분은 오래 아팠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 엄마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분이 돌아가신 후 몇 달 뒤에 민수 형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냥 형제로 지내자고. 형은 제게 밥을 사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포개 쥐었다. 사람으로. 간단하지만 무거운 정이었다. 현우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형이 매달 보내준 돈 영수증이에요. 제 엄마 약값과 병원비. 저는 받고 싶지 않았는데 형이 꼭 받으라고 했어요. 가족이니까라고 하면서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족이니까. 민수가 할 만한 말이었다. 그리고 현우가 봉투 뒤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두 남자가 팔을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한강공원이었다. 작년 여름에 찍은 거예요. 형이 제 엄마 퇴원 축하한다고 치킨을 사들고 와서 현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정희는 눈을 들어 현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미간이 웃을 때 부드럽게 풀리는 모양새, 눈꼬리의 미세한 각도. 닮음은 유전자만이 아니라 함께 웃는 법도 닮게 한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과 민수가 형제처럼 지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형은 올 추석에 어머니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그런데 그 전에 말끝이 흔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있다. 상실은 설명을 생략하게 만든다.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봤다. 지나가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사람들,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는 얼굴들. 그 풍경 속에 민수도 있었을 것이다. 매일 이 길을 지나다니며 현우와의 만남을 준비했을 것이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다. 내 어머니는 어떠니? 현우는 슬며시 웃었다. 많이 아프세요. 1년 전에는 거의 누워만 지내셨어요. 형이 그때 더 자주 오셨어요. 약값을 미리 카드로 결제해두고 밤에 병원까지 반찬을 들고 와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현우가 계속 말했다. 형은 늘 말했죠.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정희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들이 늘 하던 말투였다. 남을 돕는 게 특기가 아니고 숨쉬듯 하던 습관이었던 사람. 그런 민수가 현우에게도 똑같이 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수의 휴대폰을 켜서 통화 목록을 다시 뒤졌다. 동생이라는 이름 옆에 통화 시간이 촘촘히 찍혀 있었다. 평일 저녁 7시 전후, 주말 낮 2시 전후.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형제처럼 지냈다는 게 느껴졌다. 정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용기를 냈다. 망설임 끝에 동생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낮게 가라앉은 남자의 목소리가 받았다. 네. 정희는 한 박자 늦게 말했다. 혹시 민수 아시는 분이죠? 상대는 침묵했다. 전화 너머 숨이 한 번 흔들렸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저는 현우입니다. 정희는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울렸다. 저는 민수 엄마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상대 쪽에서 짧은 탄식 같은 소리가 스쳤다. 어머니. 한 단어가 방 안의 온도를 바꾸었다. 부르지 않았는데 이미 불린 이름. 정희는 곧장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형이 아니 민수가 약속을 해둔 게 있었어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도 울림이 있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 수 있었다.
만남 장소는 민수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로 정해졌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민수가 대학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다. 바리스타 아저씨도 민수를 알고 있어서 부고 소식을 들려주니 많이 슬퍼했다. 다음 날 오후 비는 그치고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정희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싶었다. 무엇보다 민수가 소개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까. 카페 유리문을 밀자 원두 갈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향이 퍼졌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정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민수가 즐겨 앉던 자리였다. 여기서 현우와 자주 만났을까? 문이 열리고 키가 훤칠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티셔츠에 짙은 청바지. 민수보다 조금 마른 체형이었다. 20걸음쯤 떨어진 자리에서 멈춰선 그가 정희를 향해 허리를 깊게 숙였다. 어머니. 그 인사에서 정희는 교육받은 예의를 느꼈다. 누군가가 잘 가르쳤구나. 현우가 조심스럽게 앞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로 정막이 흐름과 동시에 설명해야 할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희는 현우의 얼굴을 찬찬히 봤다. 민수와 닮은 구석이 확실히 있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웃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26살 때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그분은 오래 아팠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 엄마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분이 돌아가신 후 몇 달 뒤에 민수 형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냥 형제로 지내자고. 형은 제게 밥을 사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포개 쥐었다. 사람으로. 간단하지만 무거운 정이었다. 현우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형이 매달 보내준 돈 영수증이에요. 제 엄마 약값과 병원비. 저는 받고 싶지 않았는데 형이 꼭 받으라고 했어요. 가족이니까라고 하면서.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족이니까. 민수가 할 만한 말이었다. 그리고 현우가 봉투 뒤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두 남자가 팔을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한강공원이었다. 작년 여름에 찍은 거예요. 형이 제 엄마 퇴원 축하한다고 치킨을 사들고 와서 현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정희는 눈을 들어 현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미간이 웃을 때 부드럽게 풀리는 모양새, 눈꼬리의 미세한 각도. 닮음은 유전자만이 아니라 함께 웃는 법도 닮게 한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과 민수가 형제처럼 지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형은 올 추석에 어머니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그런데 그 전에 말끝이 흔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있다. 상실은 설명을 생략하게 만든다.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봤다. 지나가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사람들,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는 얼굴들. 그 풍경 속에 민수도 있었을 것이다. 매일 이 길을 지나다니며 현우와의 만남을 준비했을 것이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다. 내 어머니는 어떠니? 현우는 슬며시 웃었다. 많이 아프세요. 1년 전에는 거의 누워만 지내셨어요. 형이 그때 더 자주 오셨어요. 약값을 미리 카드로 결제해두고 밤에 병원까지 반찬을 들고 와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현우가 계속 말했다. 형은 늘 말했죠.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정희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들이 늘 하던 말투였다. 남을 돕는 게 특기가 아니고 숨쉬듯 하던 습관이었던 사람. 그런 민수가 현우에게도 똑같이 했구나. 다음 만남은 납골당에서 하자고 현우가 제안했다. 형에게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그 말이 고마웠다. 민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주말 오후 하얀 복사꽃이 만발한 봉분 옆 작은 공원길을 지나 유리벽 앞에 섰다. 정희는 사진 속 민수와 실제 현우를 번갈아 보았다. 민수야, 내가 말하려던 그 사람을 데려왔다. 말하면서도 신기했다. 데려왔다는 표현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온 것처럼. 현우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형, 늦었네. 나왔어. 그 한마디에 정희의 무릎이 잠시 힘을 잃었다. 누군가를 형이라 부르는 목소리에는 보호받고 싶은 마음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두 마음이 닮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납골당 옆 그늘 벤치에 앉아서 현우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 형을 만난 날 저는 의심부터 했어요. 왜 갑자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데 형은 제 이야기를 묻지 않았어요. 듣기만 했죠. 고개를 자주 끄덕였고 말끝마다 그래, 그랬구나라고 했어요. 현우는 잠시 하늘을 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허공 같았는데 나중엔 땅처럼 느껴졌어요. 밟고 설 수 있는. 정희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 읽었다. 허공이 땅이 되는 시간. 민수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구나. 민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애였어.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였지. 정희가 말했다. 집 앞 고양이가 비 오면 늘 우리 현관에서 떨고 있었는데 민수는 늘 수건을 갖다 줬어. 나중에는 우리 집 현관에 고양이용 작은 발판까지 놓았지. 기억은 거짓말을 잘하지만 다정했던 장면은 좀처럼 변형되지 않는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장기기증 등록증. 이름란에 박민수가 또렷했다. 정희는 가슴께로 종이를 끌어당겼다. 알지 못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나눌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형은 이것도 저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있으면 나누면 된다. 고요. 짧은 문장이 오래도록 울렸다. 정희는 그 말을 되풀이해서 중얼거렸다. 있으면 나누면 된다. 민수의 인생 철학이었구나. 현우가 작은 메모지를 또 꺼냈다. 형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거예요. 메모지에는 민수의 글씨로 현우야,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그 글씨를 만져봤다. 민수가 마지막까지 현우를 챙겼구나. 어머니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형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형은 저를 정말 동생처럼 대해줬어요. 생일날 케이크도 사주고 아플 때 약도 사다 주고. 정희의 마음이 복잡했다. 고마우면서도 서운했다.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이해가 됐다. 민수는 엄마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저녁 셋을 위한 식탁을 차리는 상상을 처음으로 해보았다. 상상 속 식탁은 단출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늦었지만 우리 밥부터 먹자. 어쩌면 민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슬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 그 자리는 누군가가 들어와야 비로소 공간이 된다는 걸 정희는 깨달았다. 민수가 비워둔 자리에 현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민수가 만들어둔 자리에 현우가 함께 앉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남편의 유품이랍시고
남겨진 낡은 수첩을 꺼냈다.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고 23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다. 몇 페이지 안 되는 메모들, 공장 납품 일정, 병원 예약,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들. 1995년 4월 15일 집을 나옴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그 옆에 작게 미안이 적혀 있었다. 정희는 그 단어를 엄지로 문질렀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 미안하다는 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니? 혼잣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위 페이지에는 다른 기록도 있었다. 회사 여직원 한미영 씨 임신 확인 아이 낳으면 책임져야 정희에게 어떻게 말할까? 정희는 숨이 막혔다. 고민했었구나. 적어도 고민은 했었구나. 그런데 결국 선택한 건 도망이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따라왔다. 민수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줄. 두려움 때문에 늦어진 내 잘못을 용서해줘요. 용서라는 단어는 당사자를 향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을 먼저 자유롭게 한다. 정희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다. 멀리서 버스 종점의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들렸다. 동종점입니다. 모든 승객은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잠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완전히 잠들지 않고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시간에서 오래 머문다. 현우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다. 이유 없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왜 형을 붙잡지 못했니? 그날 같이 있었으면 말끝을 스스로 잘랐다. 터무니없는 원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수백 번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형에게 문자했어요. 형, 오늘은 무사했지? 답이 오던 날은 잠이 들었고 답이 없던 날은 새벽까지 깨어 있었어요. 정희는 그때 처음으로 현우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다. 닿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버팀목이 되었다. 며칠 뒤 현우는 자신의 집으로 정희를 초대했다. 지하철로 40분 거리의 작은 원룸이었다. 좁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민수가 보내준 중고 책장이 놓여 있었고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한켠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투명 파일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형이 항상 말했어요. 정리를 잘하면 마음도 정리된다고. 현우가 말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하게 됐어요. 작은 냉장고 위에는 민수와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형이 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꼭 당신을 만나게 하라고 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내가 사라진 이유가 아니라고 알려드려야 한다고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자신이 평생 들고 다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이미 자신을 위해 말해주고 있었던 진실. 민수는 엄마가 자책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현우를 통해서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현우가 말했다. 형이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 아버지가 혼자 선택한 일이다. 라고.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23년 만에 듣는 위로였다. 용서는 사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건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 정희는 늦게 배웠다. 왼손으로는 여전히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새로운 손을 잡는 일. 두 동작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아들은 생전에 이미 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남편의 유품이랍시고 남겨진 낡은 수첩을 꺼냈다.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고 23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다. 몇 페이지 안 되는 메모들.
공장 납품 일정, 병원 예약,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들. 1995년 4월 15일 집을 나옴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그 옆에 작게 미안이 적혀 있었다. 정희는 그 단어를 엄지로 문질렀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 미안하다는 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니? 혼잣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위 페이지에는 다른 기록도 있었다. 회사 여직원 한미영 씨 임신 확인 아이 낳으면 책임져야 정희에게 어떻게 말할까? 정희는 숨이 막혔다. 고민했었구나. 적어도 고민은 했었구나. 그런데 결국 선택한 건 도망이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따라왔다. 민수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줄. 두려움 때문에 늦어진 내 잘못을 용서해줘요. 용서라는 단어는 당사자를 향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을 먼저 자유롭게 한다. 정희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다. 멀리서 버스 종점의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들렸다. 동종점입니다. 모든 승객은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잠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완전히 잠들지 않고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시간에서 오래 머문다. 현우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다. 이유 없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왜 형을 붙잡지 못했니? 그날 같이 있었으면 말끝을 스스로 잘랐다. 터무니없는 원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수백 번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형에게 문자했어요. 형, 오늘은 무사했지? 답이 오던 날은 잠이 들었고 답이 없던 날은 새벽까지 깨어 있었어요. 정희는 그때 처음으로 현우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다. 닿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버팀목이 되었다. 며칠 뒤 현우는 자신의 집으로 정희를 초대했다. 지하철로 40분 거리의 작은 원룸이었다. 좁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민수가 보내준 중고 책장이 놓여 있었고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한켠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투명 파일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형이 항상 말했어요. 정리를 잘하면 마음도 정리된다고. 현우가 말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하게 됐어요. 작은 냉장고 위에는 민수와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형이 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꼭 당신을 만나게 하라고 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내가 사라진 이유가 아니라고 알려드려야 한다고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자신이 평생 들고 다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이미 자신을 위해 말해주고 있었던 진실. 민수는 엄마가 자책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현우를 통해서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현우가 말했다. 형이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 아버지가 혼자 선택한 일이다. 라고.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23년 만에 듣는 위로였다. 용서는 사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건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 정희는 늦게 배웠다. 왼손으로는 여전히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새로운 손을 잡는 일. 두 동작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아들은 생전에 이미 해내고 있었다. 초여름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희는 거실벽 한가운데 새 액자를 걸었다. 민수와 현우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는 사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같은 하늘 아래라고 적어 넣었다. 액자를 걸고 한 발 뒤로 물러나 보니 거실의 중심이 달라져 있었다. 슬픔이 중심이던 집이 기억이 중심인 집으로 바뀌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두 사람분의 밥을 차렸다. 된장국, 계란말이, 시래기 볶음. 민수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현우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자마자 손부터 씻고 식탁 앞에 앉았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정희는 웃었다. 그 말 민수가 제일 좋아했지. 둘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밥그릇에 숟가락이 닿는 소리, 물컵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 작은 생활의 소리들이 집을 채웠다. 소리의 집은 사람의 집보다 먼저 따뜻해진다. 정희는 그것을 처음 알았다. 어머니,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현우가 말했다. 형이 어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었거든요. 정희는 뿌듯했다. 더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였다. 식사 후 둘은 낙골당에 들러 작은 화분을 갈아주었다. 정희가 준비한 노란 국화였다. 민수가 좋아하던 색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내가 남기고 간 인연을 이제 내가 돌볼게. 내가 했던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현우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형, 나 잘하고 있어. 어머니가 많이 웃게 해드릴게.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따뜻함을 느꼈다. 민수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며칠 뒤 정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를 찾아갔다. 소액이라도 매달 기부를 하고 싶어요. 아동병원에. 아들이 그걸 좋아했거든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펜을 잡는 손이 놀랍도록 가벼웠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습관을 배우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었다. 현우도 함께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형의 뜻을 함께 이어가고 싶어요. 두 사람의 작은 기부금이 모여 한 아이의 수술비에 보탬이 되었다. 민수가 좋아했을 일이었다. 추석이 되었다. 작은 상 위에 송편과 전을 올렸다. 정희는 사진 앞으로 술 한 잔을 올리고 아주 짧게 인사를 했다. 잘 지내지? 여기는 괜찮아.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난 뒤에야 알았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가 들고 온 봉투엔 박민수 장학기금 첫 회라고 적혀 있었다. 형 이름으로 고등학생 한 명부터 시작하려고요.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금이었다. 정희는 봉투를 쓰다듬었다. 민수가 기뻐할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민수 이름으로 누군가의 구월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주자. 창밖으로는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계속가지만 그 시간 위에 무엇을 얹을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선택이었다. 밤 거실 불을 끄기 전 정희는 액자 앞에 섰다. 민수야, 내가 없어서 슬프지만 내가 남겨준 사람 때문에 덜 외롭다. 말끝이 떨리지 않았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함께 나눠든 무게가 가벼워진 결과였다. 그리고 그 무게의 이름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단어 하나. 사랑이었다. 현우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정희의 집에 왔다. 화요일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토요일에는 민수의 묘소에 함께 갔다. 자연스러운 루틴이 만들어졌다. 정희는 현우가 올 때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다. 현우는 늘 잘 먹겠습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하고 설거지를 도왔다. 어느 날 현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상자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제 엄마가 생전에 떠놓은 거예요. 형이 보시면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었는데. 정희는 목도리를 목에 둘러보았다. 따뜻했다. 누군가의 마음이 실에 담겨 있었다.
고마워. 잘 쓸게. 정희가 말했다. 내 어머니도 좋은 분이셨겠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그러셨어요. 좋은 어머니를 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다고. 민수다운 말이었다. 늘 사람의 좋은 면을 먼저 보는 아이였다. 겨울이 되었다. 정희는 현우와 함께 민수의 첫 번째 기일을 맞았다. 간소한 상을 차리고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올렸다. 현우는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형, 1년이 지났네.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정희는 현우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형이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기도 하다고. 가족이 된다는 건 혈연을 뛰어넘는 거라고. 정희는 그 말에 울컥했다. 민수가 만들어준 가족이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현우는 이제 정희에게 아들이었고 정희는 현우에게 어머니였다. 새해가 되었다. 정희와 현우는 함께 세배를 드렸다. 현우는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희는 현우에게 세배돈을 주었다. 너도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란다. 박민수 장학기금은 벌써 5명의 학생을 도왔다. 매년 민수의 기일에 맞춰 새로운 학생을 선정했다. 정희와 현우는 그 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민수의 이름으로 이어가는 선한 일들이었다. 어느 봄날 정희는 현우와 함께 민수가 다니던 회사를 방문했다. 동료들이 민수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워놓았다고 해서였다. 착한 마음을 가진 동료 박민수를 기리며라고 새겨진 작은 돌판이 사무실 한쪽에 놓여 있었다.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료가 말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거든요. 그런 분이었어요. 정희는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구나. 현우도 말했다. 형답네요. 형은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정희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민수가 너를 만나서 참 행복했을 거야. 현우의 눈이 촉촉해졌다. 저도요, 어머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민수의 사진 앞에 섰다. 민수야, 내가 원했던 가족이 만들어졌다. 비록 내가 없지만 내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 사진 속 민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현우는 이제 정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정희도 현우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수가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고 있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왔다. 민수가 죽은 지 2년이 되었다. 정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현우가 있었고 민수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었다.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와 현우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물었다. 어머니, 아드님이세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네, 제 아들이에요.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아들이라고 하셔도 되나요? 정희는 웃었다. 당연하지. 민수가 준 선물인걸.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다. 민수야, 오늘 현우와 함께 장을 봤다. 이웃들이 우리를 모자로 봤어. 기분이 좋았다. 내가 만들어준 가족이야. 고마워, 내 아들아. 민수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뿌리를 내렸다. 정희는 이제 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것을.
민수의 사랑이 현우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정희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수 없는 하루였지만 민수가 남긴 사랑과 함께하는 하루였다. 정희는 현우의 잠든 모습을 살펴봤다.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현우. 민수처럼 잠들 때 한쪽으로 몸을 틀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 닮은 구석이 참 많았다. 잘 자거라 아들아. 정희는 속삭였다. 그리고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내가 남겨준 선물이 있으니까. 사랑은 계속된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민수의 사랑이 현우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우가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박민수 장학기금 받은 학생 중에 대학교에 합격한 아이가 있어요. 의대에 합격했대요. 정희는 기뻤다. 정말? 민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할 뻔했던 아이였다. 민수의 장학금이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왔다. 그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현우가 편지를 꺼냈다. 박민수 선배님께 감사하다고,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어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의 선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수가 보고 있을까? 정희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정희는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전히 그 환한 미소였다. 민수야,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도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해. 자랑스럽다, 아들아. 현우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아들이 되었다. 정희의 병원 갈 때 함께 가고 명절 때는 차례를 함께 지냈다. 민수의 친구들도 현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기뻤다. 어떤 사람이니? 간호사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형이 좋아했을 것 같은. 정희는 웃었다. 민수가 허락할 거야. 빨리 소개시켜줘.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늘어날 예정이었다. 민수가 시작한 가족이 더 커지는 것이었다. 정희는 행복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저녁 무렵 정희는 현우와 함께 민수의 묘소를 찾았다. 민수야, 오늘도 좋은 일이 많았어. 내가 도운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고 현우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현우도 말했다. 형,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어머니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 다 형이 만들어준 거야. 고마워, 형.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렸다.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엄마. 잘했어, 현우야. 정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현우에게 말했다. 민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서로야.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에 민수가 나타났다. 엄마, 잘 지내고 있네. 응, 덕분에. 현우 잘 챙겨줘. 물론이지. 내 아들인걸. 민수가 웃었다. 고마워, 엄마. 꿈에서 깨어나니 아침이었다. 현우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다. 민수는 떠났지만 민수의 사랑은 남았다. 그 사랑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새로운 희망을 키웠다. 정희는 이제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사랑을 통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민수의 미소 같았다. 가슴에 묻은 아들이 선물한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으로 인하여 하녀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